안녕하세요. 저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는 작년에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간의 결혼 생활이 저에게는 너무 괘씸하고 생각할수록 화나는 기만과 배신의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저는 오늘 제 결혼 생활 속에 숨겨져 있던 끔찍한 진실과 그 뒤로 이어지는 통쾌한 복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연애 때 남편과 저는 서로 많이 사랑했고 서로가 운명이라 믿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진심이라 생각했던 때가 있었죠. 남편과 저는 연애할 때부터 서로 바쁘고 힘들어도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고 주말마다 데이트하면서 작은 것 하나에도 웃을 수 있는 평범하지만 단단한 커플이었습니다. 그 남자를 처음 만난 건 지인의 소개로 소개팅을 나가게 되었을 때였어요. 뻔한 소리일 수도 있지만 큰 기대 없이 나갔다가 운명의 상대를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소개팅이란 게 대부분 밥 한 끼, 차 한잔하고 형식적인 인사만 나누고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나이도 있다 보니 첫인상이나 느낌만으로 만나기는 어렵고 서로 이런저런 조건도 많이 따져봐야 했고요. 그렇다 보니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도 많았는데 소개팅이나 선으로 괜찮은 사람을 만날 수나 있을까 회의감도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마주한 순간 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표정, 물 흘러가듯 매끄럽고 즐거운 대화, 무엇보다 그 남자는 제 말 하나하나를 끝까지 들어주고 진심인 표정이 인상 깊었습니다. 보통 선이나 소개팅을 나갈 때 제가 만난 남자들은 자기 얘기하는데 심취하거나 자랑을 늘어놓거나 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는 달랐습니다. 자기 얘기보단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것저것 부담스럽지 않게 물어봐주는 등 대화 매너나 스킬이 정말 좋았고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매력이 있는 사람이더군요. 게다가 식사할 때 먼저 반찬을 챙겨주거나 길을 걸을 때는 차가 다니지 않는 쪽으로 자리를 바꿔주는 세심함까지 오랜만에 참 괜찮은 사람을 만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그 남자에게 먼저 반했던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데 그 남자가 나중에 연락이 와서 저랑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저랑 대화를 나누는데 너무 매끄럽고 즐겁고 같이 있는 시간이 행복했다며 애프터 신청을 하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통했던 거죠. 연애를 시작한 뒤에도 그는 한결같았습니다. 퇴근길이면 피곤할 텐데도 굳이 차를 몰고 와서 집 앞까지 데려다주고 기념일이 아니어도 작은 꽃다발이나 제가 좋아하는 초콜릿을 건네곤 했죠. 비 오는 날에는 우산을 2개나 챙겨와서 제 옷이 젖지 않게 해주고 겨울에는 손이 시릴까봐 핫팩을 지어주는 섬세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상하게 챙겨주는 남친을 보면서 문득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참 행복하고 편안하겠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그리고 연애 1년 정도 지났을 땐 이런 사람이라면 평생 같이 살아도 괜찮겠다는 확신까지 들었습니다. 남친도 저와 결혼 생각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우리는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굉장히 매끄럽고 자연스러웠죠. 그렇게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후 본격적인 결혼 준비가 시작됐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남편은 이상적인 예비 남편이었습니다. 예식장, 혼수, 예단, 예물 전부 제 의견을 많이 따라주었거든요. 또 양가 부모님의 의견도 놓치지 않고 존중했습니다. 본인도 결혼식의 주인공인데 늘 저를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 참 고맙고 듬직하다고 느껴졌어요. 부모님도 그런 남편의 모습을 아주 좋게 평가하셨고요. 그러던 중 신혼집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신혼집이잖아요. 친정 부모님께서 먼저 적당한 곳으로 신혼집을 마련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집은 우리가 마련해 줄게. 너희가 집을 마련한 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 대출 받아서 마련한다고 해도 이자가 얼만데 차라리 우리가 해주는 게 낫지.
이자 낼 돈으로 얼마라도 더 모으면 좋지 않겠어? 갑작스러운 엄마의 말씀에 놀랐지만 내심 속으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솔직히 도움받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도와주시면 순탄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엄마의 말씀을 듣고 있던 제 남친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께서 도와주시겠다니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마음만 받겠습니다. 호화스럽게는 못 살아도 그럭저럭 나름대로 살 순 있어요. 장인 장모님의 소중한 딸 굶기지 않을 자신 있고요. 되도록 저희 능력으로 준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믿고 지켜봐 주세요. 남친의 말에 저도 놀랐고 저희 부모님도 놀라서 잠시 말을 잃으신 듯 보였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신혼집을 마련해 주신다는데 그걸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남친은 거절을 했고 저와 친정부모님 모두 놀라서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죠. 그러나 이내 부모님 얼굴에는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단호하고도 확고한 남친의 모습을 보며 젊은 친구가 책임감이 대단하다고 아빠는 좋아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냉큼 받을 텐데 자기 능력으로 어떻게든 헤쳐나가 보려는 그 마음이 너무 기특하다고 하시면서요. 그날 이후 부모님은 남친을 한층 더 좋게 보셨어요. 요즘 세상에 이런 사윗감은 보기 드물다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저도 역시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싶어서 기분이 좋았죠. 물론 쉬운 길 두고 어려운 길로 들어서는 게 당연히 저도 반갑지는 않았습니다. 대출금, 원금의 이자까지 다 감당해야 하니까 막막한 마음도 조금은 있었고요. 하지만 남친과 저 둘 다 젊고 함께 헤쳐나간다면 못할 게 또 뭐가 있나 싶은 마음이 들었고 또 저희 부모님 돈을 자기 돈으로 생각지 않고 우리의 결혼 생활은 알아서 꾸려보겠다는 그 마음가짐이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미처 몰랐어요. 그 말이 진심 어린 책임감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이미지였다는 것을요. 신혼집 지원을 거절하는 모습으로 장인 장모님께 믿음직한 사이라는 인상을 남겨두고 이후 더 큰 걸 빼앗아가기 위한 치밀한 포석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결혼 후 몇 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 저는 그 모든 게 사랑이라고만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남편이 나중에 보여준 민낯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기에 충분했던 것 같아요. 결혼식이 끝난 뒤 신혼생활은 정말 그림 같았습니다. 남편은 늘 본인이 가장이고 집안의 기둥이라며 큰돈이 나가는 건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 남편은 책임감만큼은 누구보다 뒤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신혼집에서 첫 생활비를 낼 때도 남편은 본인이 알아서 한다면서 제가 버는 돈은 그냥 제가 필요한 데 쓰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가장이니 이런 건 혼자서 다 감당할 수 있다고 하면서요. 요즘 뭐든 반반 내세우고 부부끼리도 손해 안 보려는 사람들도 많은데 자기가 모든 걸 다 책임지고 감당하겠다는 남편의 모습은 당연히 저에게도 크게 와닿았죠. 남편은 저희 친정부모님 앞에서는 더했어요. 저희 친정부모님 앞에서는 유난히 성실하고 부부끼리 다정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거든요. 명절이면 한 번도 빠짐없이 직접 선물을 고르고 손편지까지 써서 부모님께 드렸어요. 솔직히 이런 사이가 어디 있나 싶고 그 마음과 정성이 참 고맙다 싶었죠. 당연히 저희 친정 부모님도 그런 사이를 좋게 평가하셨고요. 그리고 결혼 직후 친정 부모님께서 딸 결혼하는데 신혼집도 못 사주고 뭐 하나 보태준 게 없다면서 미안해하셨고 생활에 보태라며 돈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것마저도 단번에 거절하면서 사랑하는 아내를 이렇게 잘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금전적으로 뭔가 해주실 필요는 없다고 했죠.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희 남편은 책임감 있는 사위라는 이미지가 굳어졌습니다. 또 남편의 직업이 투자 전문가이다 보니 부모님은 더욱 그를 신뢰했고 일도 야무지게 잘할 것 같다고 하셨죠. 그렇게 저희 친정부모님께 평판은 아주 좋았고 저도 당연히 저희 부모님께 잘 사는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남편의 그런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 집에서는 아니었습니다. 친정부모님이 없는 자리에서 남편은 조금 달랐거든요. 생활비는 다 자기가 낼 거라고 큰 소리 친 것과 달리 이런저런 이유로 생활비를 오히려 제가 다 부담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누가 쓰느냐가 중요하다기보다 남편이 큰 소리 탕탕 치는 말과 다른 행동을 보인다는 게 제 입장에선 좀 그랬죠. 결혼 초반까지만 해도 남편이 생활비를 다 댄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미안한 마음에 제 카드 하나를 남편 지갑에 넣어뒀거든요. 혹시 돈 모자라거나 하면 제 카드 쓰라고요. 남편은 극구 사양했지만 제가 필요할 때 쓰라고 넣어둔 건데 결혼하고 초반 1년 남짓까지는 그 카드에 아예 손도 안 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카드를 서서히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쓰라고 준 거니까 초반엔 별 생각 없었고 또 남편 혼자 생활비를 다 부담했으니까 좀 써도 괜찮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었죠. 그런데 그렇게 몇 년 살다 보니까 남편의 지출이 점차 커지는 거예요. 그것도 제 카드로요. 가전제품, 가구 등 큼직큼직한 걸 사는데도 제 걸 쓰고 나중에는 생활비나 식료품까지 자잘한 것도 제 카드로 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엔 남편보다 제가 생활비를 내는 비중이 더 커진 거죠. 물론 같이 생활하는데 쓰이는 비용이니 알아도 별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카드 사용 내역서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결제건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내역이라는 게 고급 레스토랑이나 호텔바 그리고 명품 매장 이름도 찍혀 있는 겁니다. 당연히 저랑 같이 간 곳은 아니었고요. 나중에는 자기 카드보다 제 카드를 더 쓰는 것 같았고 호텔바나 레스토랑 이런 건 와이프 입장에서 너무 찝찝하더라고요. 저는 이걸 말을 할까 말까 계속 참다가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때까진 남편이 자존심 상할까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왜 이런 것까지 제 카드로 충당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금액도 너무 크고요. 퇴근 후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저는 명세서를 펼쳐서 식탁에 올려놨습니다. 여보, 이게 다 뭐야? 내 카드를 이렇게 쓴 거 당신 맞아? 아, 그거 내가 잠깐 필요해서 쓴 거야. 곧 해결할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 필요해서 쓴 거라니? 호텔 바랑 명품 가방이 당신한테 왜 필요한데? 저의 물음에 남편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뒷머리를 긁적이더니 필요해서 사용한 거다, 다 쓸만해서 그런 거다라는 이야기만 반복하는 겁니다. 제가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자초지종부터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넘기려는 행동이 어이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는 당신이 우리 부모님 도움 일절 받지 않고 뭐든 혼자서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참 든든하고 좋았거든. 근데 내가 오랫동안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모든 걸 다 내 카드로 쓰는 것 같고 심지어 이런 걸 왜 썼는지도 공유 안 한다는 거야? 도대체 호텔 라운지니 바니 명품 가방이니 이게 당신한테 왜 필요한데? 그런데 남편은 순간 표정이 굳더니 목소리를 높여서 따지는 겁니다. 아, 내가 무슨 허튼 데 쓴 것도 아니고 필요해서 쓴 건데 왜 사람을 몰아가? 당신이 쓰라며! 솔직히 나 여태까지 당신하고 장인 장모님한테 최선을 다했어. 내가 허튼 짓 할 인간도 아니고 이유가 있어서 그랬나 보다 할 수도 있는 거지. 넘길 게 따로 있지. 호텔 바랑 명품 매장에서 카드 긁은 남편을 어떻게 이해하고 넘기니?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을 하더라고요. 자산운용사에서 일하다 보니 거액의 자산을 굴리는 VIP 고객들을 접대하는 자리가 많은데
회사 법인카드 한도가 갑자기 막혀버려서 급하게 제 카드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남편 개인 카드도 한도가 간당간당한 상태라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제 카드밖에 없었다면서요. 융통성 있게 제 카드를 사용하고 나중에 회사에 경비 처리를 하면 된다고 생각했대요. 그러면서 이번 달 안으로 그 돈은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듣고 보니 남편의 직업 특성상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죠. 그런데 참 이상했어요. 남편의 말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상하게 속에선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뭔가 남편이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적당히 둘러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이해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찜찜하게 그날의 이야기는 마무리됐어요. 그리고 남편이 하도 그런 일로 자존심 상해하고 속상해하길래 저도 더 이상 물고 늘어지면 큰 싸움이 될 것 같아서 그냥 넘겼습니다. 남편과 카드 사용 문제로 크게 싸운 뒤 우리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이야기도 잘 나누고 함께 식탁에 마주보고 앉아서 밥도 먹곤 했지만 예전처럼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니 자연스레 돈 문제나 카드 사용에 관한 이야기는 눈치가 보이고 안 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남편과 제 사이는 그 일을 계기로 미묘하게 틀어졌고 사이가 좀 냉랭해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계속 살 수 없으니 먼저 좀 풀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 무렵 남편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 매일같이 야근을 하고 있었어요. 늦은 밤까지 퇴근도 못하고 고생하는 남편을 생각하니 안쓰럽기도 해서 야식을 준비해서 회사로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깜짝 서프라이즈로요. 팀원들이랑 같이 먹을 수 있게 넉넉한 양의 김밥을 준비했고 과일과 음료도 챙겼죠. 남편 회사 위치는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직접 찾아간 적이 없어서 조금은 긴장되더군요. 밤 9시가 넘은 시간 남편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야근하는 직원들이 드문드문 건물 안으로 들어가거나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경비실에 들러 남편한테 야식 좀 전해주고 싶다고 설명했고 경비 아저씨가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남편이 있는 층에 도착하니 사무실 복도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더라고요. 유리문 너머로 몇몇 직원들이 모여있는 그림자가 보였고 저는 혹시라도 방해가 될까봐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고 조심스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그 순간 제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디선가 낯익은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남편은 복도 한켠의 의자에서 동료랑 커피를 마시며 얘기를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가 충격적이더라고요. 결혼하기 전부터지. 딱 보니까 돈 좀 있는 집안 같더라고. 그래서 좀 알아보니까 와이프가 무남동녀 외동딸이야. 장인 장모 앞으로 상가 건물이 하나 있는데 완전 노른자 땅이라 월세가 진짜 쏠쏠해. 위치 알지? 이야, 거기 진짜 알토란인데 유동인구도 많고. 나도 그런 데서 가게 하나 하고 싶은데 너 와이프 잘 물었다. 니네 장인어른한테 잘 얘기해서 나 거기 임대 자리 좀 봐줘. 나중에 그거 내가 먹어야지. 네가 어떻게 먹어? 내가 결혼 전부터 쫙 빌드업 하고 있잖아. 지금 몇 년째 믿음직한 사이 코스프레 하고 있는 줄 아냐? 그 집에 아들도 없고 딸내미 하나 있는데 결국 누구한테 의지하겠냐고. 아, 네가 그걸 노리고 결혼을 했다 이거야? 그래, 몇 년간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위인 척 열심히 연기하고 있다. 우리 사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오게. 몇 년 안에 상속세나 증여세 문제 때문에라도 아내한테 건물을 증여하게 될 텐데 그럼 상의는 누구랑 하겠어? 당연히 나랑 하겠지. 그때 아내 명의로 건물 이전할 때 세금 얘기하면서 나한테도 같이 넘길 수 있게 내가 양념 잘 쳐놔야지. 그리고 건물명이 넘어오면 소송 걸어서 내 목 딱 챙기고 이혼하면 끝나는 거지. 너 이혼하게? 야,
아, 지긋지긋해서 살기 싫어. 게다가 요즘 들어서는 카드 쓴 거 가지고 잔소리를 해야 되는데 연기하는 것도 지긋지긋하고 귀찮아 죽겠다. 돈 있는 집 딸이면 좀 팍팍 쓰게 해주면 좋은데 얼마나 쪼잔백인지. 더럽고 치사하고. 전에 미나한테 가방 사준 것도 내가 깜빡하고 와이프 카드 썼거든? 그거 가지고 난리치는 거 내가 적당히 변명으로 무마했잖아. 미나라면 네가 자주 가는 그 노래주점 여종업원? 그래, 그깟 돈 명품 가지고 와이프 잔소리하는 거 듣기 싫고 내 돈으로 떵떵거리며 살아야지. 이야, 부럽다 진짜. 나도 너처럼 그렇게 떨어질 콩고물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둘의 대화를 듣고 있는 제 심장은 요동쳤고 귀에서 뜨거운 피가 솟구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 목 딱 챙기고 이혼하면 끝나는 거지. 그 말이 제 가슴을 마구 찌르는 것 같았죠. 제가 듣고 있는 줄 꿈에도 모르는 남편은 계속 헛소리 하더라고요. 자기는 한 여자만 보고 사는 건 죽어도 못하는데 그놈의 건물이 뭐라고 저랑 결혼해서 가면 쓰고 이 지긋지긋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거라면서 건물만 받으면 바로 이혼할 거라고 여자들 만나면서 자유롭게 살 거래요. 몇 년간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 뻔뻔하게 나와 내 가족을 등쳐먹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그 모든 책임감 있는 말과 신뢰받는 사위의 모습도 다 연기였다니.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 뛰어들어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다가 어느 순간 이성적인 결론을 내렸어요. 또렷한 하나의 생각이 딱 중심에 자리 잡더라고요. 그게 뭐냐고요? 바로 이혼과 복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원하는 대로 건물이고 뭐고 절대로 그의 손에 들어가게 두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던 거죠. 너무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한편으론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의 건물이 하마터면 남편한테 넘어갈 뻔한 건데 제가 공교롭게 그 속내를 듣게 되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당할 뻔하다가 그 시커먼 꿍꿍이를 미리 알게 됐으니 어쩌면 잘된 일이라 생각됐던 거죠. 저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회사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회사에서 들은 대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 동료의 비웃음, 그리고 건물만 받으면 이혼이라는 결정적인 한마디. 그날 밤 저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이 결혼이 다 계획된 사기극이었다면 나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겠다고 결심했죠. 그리고 그 후로 저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남편이 제 카드로 사용한 거래 내역과 공동으로 관리하는 통장을 살펴보며 증거로 남길 수 있는 건 남기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자 했어요. 또 부모님께 직접 알리기 전에 변호사 상담부터 받았는데 문제는 증거였어요. 남편이 친정 부모님의 건물을 노리고 저와 결혼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다면 만들어야만 했고 계속 고민을 하게 되었죠. 남편은 평소처럼 대했습니다. 얼굴을 마주보기 참으로 힘들었지만 남편이 내게 그러하듯 저도 다정하고 착한 아내인 척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증거를 잡을 수 있을까 고민 끝에 남편의 동료에게 연락해 몰래 찾아갔습니다. 남편 몰래 난데없이 제가 연락해서 찾아가자 회사 동료는 무척이나 당황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저는 당신과 내 남편이 나눈 대화를 다 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동료는 몹시 놀라고 당황해하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회사 동료에게 그때 했던 말에 관해서 뭐라 할 생각 없고 남편 몰래 남편이 계획한 내용에 대한 증거만 얻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동료는 미안한데 자기는 이 일과 상관이 없다고 발을 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리 준비해 간 것을 꺼냈습니다. 그건 바로 현찰과 가게 계약서였죠. 이게 뭐죠? 남편 통해서 성민 씨 얘기 종종 들었어요. 회사 그만두고 가게 하고 싶어 하신다고.
이 정도 돈이면 가게 리모델링 하는데 문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임대계약서에 서명만 하시면 이 건물의 이 자리도 이용하실 수 있어요. 아시다시피 저희 부모님 상가 건물 인기 많은 거 아시죠? 보증금 필요 없고 월세도 1년간 안 받을게요. 어때요? 남편 말로 그 동료는 승진에도 누락이 많이 되고 회사 생활도 힘들어해서 회사 생활 정리하고 자신만의 가게를 하나 차리고 싶어 한 지 꽤 됐다고 했거든요. 가게를 차릴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했더니 회사 동료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 알겠다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회사 동료는 저와 계획한 대로 남편에게 일부러 우리 친정부모님의 건물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계획적으로 결혼한 것이라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고 그걸 녹음해서 제게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이혼할 때 증인으로 나서줄 것도 약속했고요. 얼마 후 남편의 동료에게서 녹음 파일을 건네받았고 그 안에는 남편이 직접 입으로 내뱉은 말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더라고요. 처가 건물만 받으면 이혼한다. 책임감 있는 척 연기한 건 건물을 받기 위해 계획적으로 움직인 거다라는 말이 담긴 증거물을 확인하고는 드디어 이 위선적인 결혼 생활을 마무리할 때가 왔구나 생각했어요. 변호사에게 제가 확보한 증거물을 전달했습니다. 그 부모님께도 이 사실을 말씀드려야겠더라고요. 큰 충격을 받으실까봐 걱정은 됐지만 어차피 곧 알게 되실 거 너무 크게 충격받지 않게끔 최대한 조심하면서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저는 부모님께 그간 있었던 일과 함께 남편의 정체를 모두 전했습니다. 역시나 친정부모님은 믿고 의지하던 사위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놀라셨지만 이내 진정된 모습으로 제 이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부모님을 지켜보며 죄송스러운 마음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비록 제 잘못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일을 겪게 해드려서 참 죄송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도 통보를 하고 시부모님께도 다 알려야겠더군요. 그래서 일부러 친정부모님, 시부모님까지 모두 모시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정식집 룸을 예약했고 준비한 녹음 파일, 문자기로 카드 내역을 모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날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아 평범한 대화를 나누다가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태연하게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중앙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죠. 잠시 후 정적이 흐르는 방 안에 남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건물만 받으면 이혼한다니까. 그 집안 재산 다 내가 손에 놓을 거야. 책임감 있는 척한 것도 다 쇼지. 그래야 장인 장모가 좋아할 테고. 나중에 재산 넘기는 것도 수월하지 않겠어? 난데없이 흘러나온 남편의 음성.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테이블 중앙의 작은 녹음기로 향했고 동시에 남편에게로 쏠렸습니다. 시부모님은 얼굴이 굳었고 친정부모님은 분노와 허탈감이 뒤섞인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더듬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몹시 당황스러워했죠. 저는 그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야근하며 고생하는 널 위해 야식을 챙겨갔다가 회사 동료와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다고요. 남편은 더듬거리며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건 농담이었어. 진심 아니야. 그냥 동료랑 농담처럼 주고받은 말이야. 믿어줘. 남편은 진심이 아니었다고 저와 모두에게 해명했지만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남편의 변명이 전혀 통하지 않았어요. 누가 농담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요? 친정부모님은 계속해서 괘씸하게 쳐다보셨고 시부모님은 죄인처럼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죠. 그리고 내 카드 쓰는 것도 회사 접대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게 아니라 내 카드로 흥청망청 논다고 쓴 거 다 안다는 말도 했습니다. 여자 나오는 술집도 다니고 거기서 지명으로 만나는 여자도 있다는 얘기도요.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더니 결국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곧이어 미리 준비한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그리고 양가 부모님이 계신 자리에서 차분히 선언했죠. 더 이상 이런 인간과 같이 살 수 없다고요. 계산으로 시작한 결혼이니 나도 계산기 다 두드려서 받아낼 거 받아내고 끝내겠다고 했어요. 시부모님은 말을 잇지 못하셨고 친정부모님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처음 만났을 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책임감 있는 남자인 줄 알았던 남편. 하지만 그 모든 건 저희 부모님 돈을 노린 철저히 계산된 행동이었죠. 제 카드를 몰래 쓰며 회사 핑계를 대고 동료 앞에서는 건물만 받으면 이혼한다며 비웃던 남편. 남편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고 저는 담담하게 이 결혼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혼 판결은 제게 유리하게 났습니다. 남편은 재산 분할은커녕 저에게 위자료까지 물어줘야 했고 저희 회사에도 이혼 사유에 대해 알렸습니다. 남편은 자기 직업을 이용해 처가 재산을 뺏으려는 목적도 있었기에 이 일이 문제가 되어 자산 운용사에서도 신뢰를 잃고 잘리게 되었습니다. 돈 욕심 부리며 가면을 쓰고 연기하던 남편은 결국 그렇게 내쫓기게 된 거죠. 저는 이혼 후 부모님의 응원 속에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저를 속이고 이용하던 사람을 끊어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웠어요. 결혼은 단순히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겉모습이나 번지르르한 말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심을 읽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사랑이라 믿었던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은 아프지만 그 덕분에 저는 더 단단해졌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평생 꽃을 좋아하며 살았습니다. 계절의 순리를 따라 정직하게 피어나고 조건 없이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내어주는 꽃처럼 살고 싶었죠. 그러다 제 인생에 나타난 화려한 꽃 같았던 그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꽃의 뿌리에는 끔찍한 독이 숨겨져 있었고 그 독은 저를 좀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전 너무 늦게 알아차렸던 것 같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 없이 다정하고 유능했던 그 사람의 가면 뒤에 어떤 추악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게 된 제가 그 대가로 무엇을 되돌려 주었는지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꽃과 식물을 유난히 좋아했어요. 친구들은 연예인 좋아하고 아기자기한 거 좋아할 때 저는 꽃하고 식물에 관심이 정말 많았던 좀 특이한 아이였죠. 공부는 뒷전이었고 원예 잡지를 중고로 잔뜩 사서 보고 원예 관련 내용 스크랩하고 밖에서 놀 때도 드레핀 꽃으로 작은 꽃다발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여러 꽃의 종류와 꽃말을 외우고 저만의 방식으로 꽃꽂이를 상상하며 놀기도 했습니다. 공부는 뒷전이었으니 성적은 당연히 좋지 않았습니다. 꽃 말고는 다른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던 결과였죠. 결국 대충 성적에 맞춰 지방대를 갔는데요. 대신 회계학과를 갔습니다. 회계학과는 엄마가 갔으면 좋겠다고 하셨던 때예요. 그동안 공부도 잘 못하고 실망스러운 딸이었는데 이것조차 안 하면 제가 진짜 나쁜 자식이 될 것 같은 생각에 어거지로 들어갔던 것 같고 또 꾸역꾸역 자격증도 땄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자격증 덕분에 꽤 좋은 회사에 취업하긴 했어요. 그때만큼 부모님이 행복해하신 걸 본 적이 없을 정도니 저도 좋았고 또 일단 먹고 살 길이 생겼으니 만족했습니다. 좀 일찍 취업을 했고 일은 나름 잘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꽃이나 원예는 취미활동으로만 남겨두기로 했고요. 그렇게 그 회사에서 4년쯤 일했더니 일 잘한다는 얘기도 좀 듣고 남들보다 조금 빨리 승진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회사 사람들이 들어와 섞이면서 오는 혼란이 꽤 컸고 한동안은 어수선했죠. 그런데 그 와중에 그 남자 최진우를 만났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 남자에게 좋은 인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동갑인데다 제가 여자다 보니 당연히 자기보다 사회생활을 덜 했을 거고 능력도 별로 없을 거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저를 대하는 게 보였거든요. 성격 자체가 남한테 가르치길 좋아하는 것 같았기에 썩 좋은 인상은 아니었는데 조금 같이 지내보니 또 나름대로 매력이 있는 성격이더라고요. 그리고 굳이 잘난 척을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나름 객관적으로도 꽤 잘난 사람이었구나 싶기도 한 겁니다. 학교도 유명한 명문대였고 심지어 그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격증도 많았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집안도 꽤 괜찮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자기 분야가 아닌데 법 같은 것도 아는 게 많고 책도 정말 많이 읽어서 모르는 분야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랑은 같은 부서에서 일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업무상 협의할 일이 종종 있다 보니 만나서 얘기를 나누곤 했는데요. 대화를 할수록 확실히 아는 게 많고 똑똑한 사람이구나 싶긴 하더라고요. 그렇긴 해도 별로 친하진 않았는데 회사 합병 후 반년 정도 있었을 때 전체 회식을 계기로 부쩍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마주 앉게 되었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어쩌다 보니 꽃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꽃에서도 아는 게 많더라고요. 요즘 파란색 장미가 인기던데 원래 자연에는 파란 장미 유전자가 없는 거 알아요? 과학자들이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조작해서 만든 건데 꽃말도 원래는 불가능이었는데 지금은 기적으로 바뀌었대요. 꽃이라는 게 그 시대의 문화와 기술을 담아서 새로운 의미로 피어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람들이, 특히 남자들은 꽃에 돈 쓴다고 하면 사치라고 생각하는데 전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순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그 남자에 대한 호감도 확 올라갔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겉만 번드르르하고 유치한 얘기지만 그때의 저는 그 남자에게 푹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대화를 나누며 친해졌고 그날을 계기로 연인 사이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5년을 연애한 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저는 그 회사에 계속 있었지만 남친은 회사를 3번이나 옮겼습니다. 더 나은 커리어를 위해 옮기는 거라고 하고 어딜 가도 만족하지 않더라고요. 아마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정말 강한 사람이다 보니 마음에 드는 회사가 잘 없었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나마 한 회사에 입사한 지 4달 정도 됐을 때 결혼은 했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건 물론 짧게 다니긴 했지만 그래도 회사 생활을 계속했는데도 결혼식장에 전 직장 동료들은 물론 현 직장 동료들도 거의 안 온 거예요. 지인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신랑 쪽은 한 6명 정도 있었고 그에 반해 저는 하객이 너무 많다고 제 하객이 신랑 쪽으로 가서 사진을 찍어야 했습니다. 별일 아닌데도 남편 딴에는 기분 상하고 자존심이 상했는지 나중에 결혼 사진 고를 때 앨범에서 그 사진을 빼자고까지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 남편이 회사를 계속 옮기는 것도 인간관계가 엉망이라서 그런 이유가 컸습니다. 공교롭게 전 남편이 옮긴 회사 중 하나에 제 친구가 근무를 했는데요. 그 친구는 제 결혼식에 와서 제 남편을 보고 놀라더라고요. 저 남자랑 결혼하는 건지 몰랐다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말이 회사에서 평판이 너무 안 좋았다고 허풍기도 심해서 허언증이라고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풀리기도 심하고 허풍도 심하고 말이 앞뒤가 안 맞아서 회사에서도 말이 많았대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저는 남편이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남편은 허풍쟁이에 자신을 지나치게 떠벌리는 인간일 뿐이었더라고요. 물론 그때는 내가 좋아서 선택한 사람이니 남들이 뭐라고 해도 신경 안 쓰겠다는 의지가 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남자 보는 눈이 정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 시댁의 실체가 여실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셨다던 시아버지는 다른 여자랑 눈이 맞아 도망가다가 차 사고로 내연녀와 함께 비명 행사하신 거였는데요. 물론 결혼 전에는 남편이 말을 안 하니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고 결혼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시아버지는 그렇게 돌아가신 거고 어머님 혼자 남편과 시누이를 키우셨다고 하는데요. 어머님은 아들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 집착이 엄청난 분이었습니다. 그 시골에서 공부 잘해서 명문대를 간 아들이었다 보니 그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죠. 심지어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라는 말을 직접 입 밖으로 하시는 분일 정도였습니다. 그 잘난 아들이 성격이 이상해서 한 회사에 1년 이상 다니지를 못하는 부적응자라는 걸 모르시는지 그저 자기 아들이 최고라고 하시는 분이었죠. 저는 그래도 결혼했으니 남편이 이제 좀 마음가짐이 달라지겠거니 했는데 제 어리석은 착각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딱 4개월 만에 그만두고 집에 들어앉더라고요.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겠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놈의 배터리 한 번도 제대로 써본 적이 없어서 방전은커녕 충전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재충전이란 소리를 하더라고요. 여하튼 남편이 집에 들어앉으니 제가 전적으로 돈을 더 벌어야 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저까지도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퇴직을 해야 했습니다. 회사 사정 때문에 정리해고를 당한 거죠. 저라도 빨리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결혼 초부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인생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우연과 기회의 연속이란 말이 맞나 봐요. 그맘때 공교롭게 친구 하나가 연락을 했더라고요. 하영아, 좀 뜬금없긴 한데 너 내 사업 인수하지 않을래?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네 사업을 어떻게 인수해? 나 직원 하나 두고 꽃 전기 배달 서비스 사업 하거든. 아직 구독자 수가 엄청 많은 건 아니라서 직원 하나도 일주일에 3일 파트타임으로 쓰고 있긴 해. 내가 하는 일은 새벽마다 꽃시장 가서 구독자들에게 보낼 싱싱한 꽃들을 떼우고 날짜에 맞춰 보내주는 건데 작게 시작하긴 해도 계속 매출 늘고 있고 수입 괜찮거든. 너도 꽃 엄청 좋아했잖아. 네가 해보면 잘할 것 같은데. 그런데 왜 네가 계속 안 하고? 우리 남편 해외지사로 발령났거든. 3달 안에 다 정리하고 인도네시아로 넘어가야 할 판이야. 조금 안정되나 싶었는데 다 접고 인도네시아 가야 하니 내 속이 아니다. 그런데 네가 맡아서 해주면 나는 너무 좋을 것 같아. 아니, 그래도 나는 그런 거 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한 달 동안 나한테 바짝 인수인계 받아. 초기 자본금 필요 없이 그냥 운영해. 대신 3개월 뒤에 내가 인도네시아 간 이후부터 연말까지 매달 총 이익의 15%를 1년간 나눠주고 그 다음부터는 3년간 매달 이익의 10%를 나눠주는 조건으로 그 다음에는 네가 알아서 하고. 사실 혹하는 얘기였습니다. 초기 자본금도 필요 없고 친구가 구축해둔 사업 라인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저도 마침 일도 해야 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꽃에 관한 일이다 보니 관심도 생기더군요. 그렇게 얼떨결에 친구가 하던 꽃 전기 배달 서비스를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남편은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비웃으며 저를 무시했어요. 사업은 아무나 하냐? 쫄딱 망해서 집에 손에 끼치면 알아서 메꿔 넣어라. 는 소리까지 서슴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는 저의 새로운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단순히 취미로만 꽃이나 식물에 관심만 많은 게 아니라 사업적으로도 나름 수완이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처음에 친구에게 넘겨받았을 때는 한 달에 내 월급 개념으로 100만 원 정도만 나와도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됐는데
사업한 지 6개월 만에 400% 넘는 성장을 이뤘거든요. 게다가 갑자기 유입되는 손님들이 많아지면서 파트타임 1명이었던 직원을 5명이나 더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빠르게 성장하니 조금 두렵기도 했지만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점점 너무 재밌어지고 일이라는 게 이렇게 재밌는지 처음 깨달을 정도였죠. 남편은 백수가 되어 늦게 퇴근하는 저를 흘겨보는 날이 잦아졌고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일에 미쳐서 또 너무 일이 재밌어서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남편의 투덜거림도 심해졌고 저도 듣다 지겹고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러지 말고 우리 회사 나와서 일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어요. 집에서 자꾸 할 일 없이 있고 궁시렁대니 저희 회사라도 나오라 그거였죠. 그런데 남편은 제 말에 대뜸 마케팅 이사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마케팅 관련해서 동영상 보고 연구도 많이 하고 공부도 했다면서요. 한숨이 나왔지만 어쩌겠어요. 저는 알겠으니 와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작은 회사에 직함은 크게 중요치 않았고 어쨌든 나와서 일이라도 돕는 게 나은 상황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남편도 저희 회사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샌다고 남편과 가까이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제야 남편의 본 모습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의 말들이 그냥 잘난 척이나 사소한 거짓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의 허언증에 가까울 정도로 심각한 것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회사 내에서도 그 일로 몇 번 저랑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아니 뻔하게 제가 두 눈 똑바로 뜨고 사장으로 앉아있는데 직원들한테 자기가 실질적인 사장이라느니 자기한테 잘 보여야 이 회사에서 오래오래 일할 수 있을 거라느니 그런 얘기까지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 일로 많이 싸웠고 남편에게 경고도 했는데 제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는지 계속 그런 식으로 헛짓거리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다 아주 대대적인 사고가 터졌습니다. 사업 확장 때문에 새로 계약한 하회 농장이 있는데 그 농장 쪽에도 자기가 이 회사의 실질적인 오너라고 말하고 쓸데없는 계약까지 구두 약속을 하는 바람에 저희 쪽에서 몹시 곤란해진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던 거죠. 한마디로 신뢰도 잃고 업계 내에서 소문도 이상하게 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남편한테 펄펄 뛰면서 이딴 식으로 할 거면 당장 회사 그만두라고 지금 회사에 끼친 손해가 얼마인 줄 아냐고 있는 대로 퍼부었습니다. 그제야 남편이 조금 기가 죽었고 좀 쥐죽은 듯이 지내는 듯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사소하게 남편의 허언증은 계속되었고 저는 그때마다 남편 입단속을 하느라 2배로 에너지가 나갈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쯤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바로 시골에 계신 시어머니가 허리도 안 좋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혼자 못 살겠다고 하신 거였습니다. 남편은 하나밖에 없는 엄마 그렇게 살게 할 수 없다며 저한테 엄마 모시고 오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펄쩍 뛰었습니다. 어머님을 그나마 1년에 2-3번 만나고 전화통화만 하니까 이렇게 사는 거지 모시고 살면 절대 못 살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어머님이 얼마나 아들 자부심이 크고 남존여비 사상이 강하신 분인지 어머님이랑 통화만 해도 위가 꼬이고 속이 답답할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랑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허리도 다쳤고 거동이 너무 불편한 상황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당분간만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었죠. 계속 모시고 살 순 없고 어머님을 좀 더 잘 케어할 수 있는 괜찮은 요양시설을 찾게 되면 바로 거기로 어머님을 보낸다는 거였습니다. 어차피 저도 일을 해야 되고 남편도 그렇다 보니 집에서 누가 어머님을 돌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괜찮은 요양시설로 어머님을 보내는 게 모두에게 다 편한 일인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당분간이라는 조건을 달고 저희 집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오기로 결정한 그날 남편이 저한테 황당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제가 사장으로 있는 제 회사요. 그 회사 사장이 자기인 것처럼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사장인데 왜 당신이 사장인 것처럼 어머님한테 얘기를 해? 실은 우리 엄마는 그런 줄 알고 있거든. 왜? 당신도 생각해봐. 우리 엄마가 나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는지 알잖아. 근데 내가 당신 밑에서 일한다는 거 엄마가 알면 너무 속상해 하실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엄마가 건강도 안 좋은데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 나 우리 엄마한테 자랑이자 꿈인 거 알잖아. 그래서 엄마한테 그냥 끝까지 좋은 아들이고 싶어서 그래. 잔뜩 기가 죽은 얼굴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참 어이없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무슨 심정으로 거짓말을 했는지 알긴 하겠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 일찍 남편을 잃고 아들만 바라보고 사신 분이거든요. 저한테 전화할 때마다 네 남편한테 잘해야 한다고 귀에 못이 박히게 잔소리하시는 분인데 제가 남편의 상사라는 걸 알리면 뒤집어질 게 뻔했습니다. 저도 편치는 않은 상황일 테고요. 남편은 눈물까지 흘리며 간곡하게 부탁했기에 저도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게 뭐가 그렇게 큰일일까 싶었거든요. 그냥 시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든 네네 하고 넘어가며 제가 남편 덕 보고 사는 것이냐 그렇게 말을 맞추기로 한 거죠. 그렇게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신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저는 시어머니 때문에 있는 대로 속이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에 오시자마자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참 팔자도 좋다. 남편 잘 만나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이렇게 좋은 집에 들어와 앉아서 사는구나. 너는 진짜 남편 복 많아서 좋겠다. 남편이 오히려 제 덕 보고 편하게 사는 건데 정반대로 말하시더라고요. 기가 탁 막혔지만 그냥 네 하고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정말 말끝마다 너는 남편 잘 만나서 팔자 좋게 산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겁니다. 저는 아침에 새벽 꽃시장에 가서 그날 배송될 꽃들을 직접 컨펌을 하기 때문에 늦어도 새벽 4시에는 회사를 가야 합니다. 꽃을 사입하고 다듬는 건 직원들이 한다고 치지만 그 꽃들을 보고 어떤 조합으로 어떻게 포장해서 보낼지는 제가 다 결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새벽같이 출근을 하는데 시어머니는 그 새벽에 나가는 저보다는 제가 그렇게 일찍 나가는 바람에 아침밥 얻어먹지 못하는 당신 아들이 더 안쓰러운 모양이더라고요. 저한테 회사 그렇게 일찍 나갈 필요 있냐고, 그렇게 남편 아침밥도 못 차려주고 갈 회사면 그만두고 집에 들어앉으라는 소리까지 하시는 겁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어머님께 한마디를 하려고 하면 남편이 쑥 끼어들어서는 엄마, 지영이가 하는 분야는 좀 일찍 나가야 돼서 그래요. 그리고 나는 엄마 밥이 더 맛있어요. 엄마가 그냥 내 밥 좀 챙겨줘. 그렇게 말하고 저한테는 싹싹 비는 겁니다. 엄마 저러는 거 조금만 참아줘. 진짜 미안해. 어? 알겠으니까 빨리 어머님 모실 요양시설이나 알아봐. 그런데 그때 문 밖에서 어머님이 문을 두들기면서 잠깐 나오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런데 나갔더니 어머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 아침밥은 내가 차린다고 치자. 그러면 네 월급 번 것도 나다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해야 될 살림을 내가 대신하고 있지 않니? 이럴 거면 살림한 비용을 달라는 거야. 내가 이 나이에 며느리한테 밥 얻어먹기는커녕 살림하고 밥까지 대령하는데 살림을 시키려면 돈을 내놔야 할 거 아니냐. 너는 다 거저 먹으려고 하니? 그 말에 저는 기가 막혔는데 남편은 자기가 대신 드리겠다며 어머님을 달래고 그 상황을 무마하기 바빴죠. 시어머니는 진짜 말끝마다 저를 무시하고 남편을 치켜 세우고 시시콜콜 저를 남편 덕 봐서 팔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또 그렇게 고분고분 참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럴 때마다 할 말 했는데 그래서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더욱 분하고 얄미우셨나 봐요. 그래서인지 더 그런 행동을 일삼으신 거죠.
세탁기에 넣어둔 빨래 중에 제 것만 다 빼서 밖에 쌓아두고 당신 것과 아들 것만 빤다던지, 부탁도 하지 않은 제 실크 블라우스를 세탁기에 냅다 놓고 돌려버려 망가뜨린다던지, 일부러 저 기분 나쁘게 만들고 물 먹으라는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저도 참고 참았는데 정말 못 참겠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점차 커지면서 눈코 뜰 새도 없고 주말도 명절도 없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친정 부모님 생신이며 명절을 챙길 수 없는 상황이었죠. 물론 친정 부모님은 당신들 신경 쓰지 말고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무조건 밀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마음 한켠에는 계속 죄송하고 마음에 걸렸어요. 명절 때 못 가니 선물이라도 보내겠다는 생각으로 한우와 엄마 좋아하시는 한과를 미리 사놓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마침 이 근처에 오실 일도 있다고 하셔서 잠깐 들러서 들고 가시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 꾸러미를 보고 저한테 퍼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잘하는 짓이다. 내 아들이 개고생해서 버는 돈인데 지 친정에 쓰는 건 아무렇지도 않은가 보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이거 제가 번 돈으로 저희 부모님 해드리는 거예요. 어머님은 어머님 아들이 번 돈으로 저희 집에서 잘 드시고 잘 계시잖아요. 명절이면 생신도 챙기지 못하는 딸이 이 정도도 못해요? 하여가, 넌 한마디도 안 지는구나. 그래, 이렇게 잘난 딸 낳으신 우리 사돈 어른들 간만에 만나면 인사나 드려야겠다. 그리고 잠시 후 친정 부모님이 저희 집에 들어오셨는데 어머님이 있는 대로 텃세를 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가정을 꾸려나가느라 얼마나 고생인지 몰라요. 근데 요즘은 여자들도 밖에 나가서 일 좀 한다고 설치고 다니면서 시댁이고 남편이고 우습게 여기네요. 참 문제예요. 저희 엄마가 당황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흘낏 한번 보시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창피해서 엄마한테는 자초지종 말씀드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어리둥절한 얼굴로 보시는 겁니다. 저는 부모님께 다음에 말씀드린다고 한가 세트와 고기를 챙겨드릴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니 꼽게 보고 있던 시어머니가 아유, 딸 자식이 준다고 그걸 냉큼 다 가지고 가십니까? 그게 다 사위 등골 뺀 거라는 것만 알고 드세요. 엄마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딸이 저희 주려고 챙겨놓은 건데 그걸 왜 사부인께서... 참 염치도 없으시네. 그 부모의 그 딸이지 뭐야. 그러더니 자리에서 일어나서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친정 부모님이 황당한 얼굴로 우뚝 서 계셨고 저는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죠. 저는 일단 친정 부모님께 짐을 쥐어 내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아빠 신경 쓰지 마시고 갖고 가서 맛있게 드세요. 나중에 다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부모님을 내보낸 후 꺼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앉아있던 남편을 노려보며 딱 한마디 했습니다. 나 지금 어머님한테 다 얘기할게. 자기야, 왜 그래? 이제 더 이상 나도 못 참겠어.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돼? 그러지 말고, 내가 얘기할게. 조금만 시간을 줘. 내일 엄마한테 바로 얘기할게. 남편이 정말 손이 발이 되게 빌면서 내일 얘기하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사실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이게 화병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 아예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회사를 나가는데 제가 회사 넘겨받고 나서 처음으로 뽑은 직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직원이 저한테 할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대표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뭔데 그래요? 중요한 일이에요? 새로 뽑은 CS 직원이요. 그만둔대요. 왜요? 갑자기? 그게... 그렇게 직원에게 듣게 되었는데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이 CS 직원을 가진 말로 꼬시고 있었던 겁니다.
그 CS 직원 입장에선 나이도 한참이나 많은 상사가 들이대니 질릴 대로 질린 거죠. 그 직원은 성희롱으로 고소할 생각도 있다더라고요. 그 직원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니 남편 한다는 말이 자기가 진짜 사장이고 저는 허수아비라면서 저랑 이혼하고 그 직원을 사모님 자리에 앉혀줄 거라느니 그런 소리까지 했다는군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어깨 만지고 허리 만지고 그랬다는데 그 직원도 참다 못 참겠다고 그만두겠다고 하는 거였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남편에게 따지려고 했는데 남편이 그날 외근 갔다가 바로 퇴근하기로 한 날이라 회사에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식탁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저히 못 참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요. 마침 시어머니가 집에 들어왔는데 오자마자 시비를 거는 겁니다. 너는 시어머니가 들어오는데 인사도 안 하니? 그렇게 베어 처먹었어? 하면서 시비를 걸더군요. 어머니, 저 건들지 마세요. 지금 폭발하기 직전이니까. 뭐가 어째? 이 싸가지가! 하면서 거실에 있던 각티슈를 저한테 집어 던진 겁니다. 맞지는 않았는데 너무 열받더라고요. 저는 벌떡 일어나 앞에 있던 컵을 바닥에 집어 던졌습니다. 와장창하며 개박살 소리가 났고 시어머니는 제가 미쳤냐며 소리를 질렀죠.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가 사업자 등록증, 아파트 등기증 가지고 와 앞에 던졌습니다. 너 미쳤냐? 예, 미쳤습니다. 어머님 아들 같은 인간하고 살다 보니 속이 뒤집어지고 미치기 딱 좋네요. 툭하면 잘난 아들 어쩌고 그러셨죠. 이거 보세요. 어머님 잘난 아들 저한테 얹혀 사는 신세예요. 이 집도 제 거고 회사도 제 회사고요. 어머님 아들 쥐뿔 능력도 없어 저한테 빌붙어 살고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 제가 참고 참아줬는데 회사 신입 직원한테 사모님을 시켜주니 이혼을 하니 어쩌니 개수작까지 부렸더라고요. 의도까지 저지르려고 한 거죠. 저 더 이상은 못 참겠네요. 어머님 그 잘난 아들 반포할 테니까 도로 데리고 가세요. 말도 안 돼. 여기가 왜 네 집이야? 여긴 내 아들 집이야. 어머님 아들 회사 하나를 1년도 못 다녔어요. 툭하면 그만두고 그 와중에 허언증까지 있다고 안 좋은 소문 다 났습니다. 쥐뿔도 뭣도 없는 인간, 내가 결혼했으니 참고 살자 생각하면서 제 회사에서 일도 시키고 데리고 살았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네요. 나가세요. 어머님 아들도 이 집에 더 이상 못 들어오게 할 겁니다. 저는 눈이 돌아 시어머니를 무작정 밖으로 내보내버렸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았거든요. 집 밖에서 시어머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음악을 크게 틀고 바닥에 깨진 컵도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스를 있는 대로 꺼내 남편 물건을 쓸어 담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자기 엄마 내쫓았다고 저한테 폭언을 퍼붓길래 CS 직원이 너 성희롱 고소한다더라. 아주 회사에서 별 더러운 짓 다 하고 다녔더라. 그만 이혼하자는 말과 함께 차단해 버렸습니다. 곧이어 집 밖에서 비는 소리와 함께 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바로 경찰에 신고해 버렸습니다. 부부 사이라고 해도 폭언과 함께 문을 부술 듯이 두드리는 것은 명백한 가정폭력이자 소란행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바로 변호사를 통해 이혼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 와중에 그 CS 직원은 남편을 성희롱으로 고소한 모양이고 그러는 과정에서 저랑 이혼할 거라느니 참고 사는 거라느니 너랑 결혼해서 사모님 시켜준다느니 하는 진술도 다 나왔죠. 게다가 남편은 경제적인 활동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막무가내로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게 만든 것 등 이혼 기책 사유가 명백했기에 소송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소송장을 받은 남편은 완전히 이성을 잃고 제 회사까지 찾아와 난동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직원들과 1층 건물 경비 아저씨께 매몰차게 끌려 나가다시피 쫓겨났죠. 시어머니도 몇 번 찾아왔었는데 남편보다는 좀 더 격렬하게 나오시더라고요. 저더러 자기 아들 인생 망친 악독한 년이라는 소리하고 난동을 피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금까지 뿌리길래 업무 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가차없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결국 자기 엄마가 경찰에 잡혀가 영락없이 처벌받을 것 같으니 그제야 남편에게서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테니 경찰에 선처만 좀 구해달라는 비굴한 문자가 오더라고요. 사람 목숨보다 자기 체면이 중요했던 그가 엄마가 전과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는 무너진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베풀어달라는 마지막 인정을 베풀어주기로 했습니다. 그 마지막 인정으로 그들과의 그 모든 악연을 완전히 끊어내고 싶었거든요. 그 모든 소송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았던 아들이 사실은 아내에게 빌붙어 살던 허언증 환자에 바람 피우려다 실패하고 쫓겨난 처지라는 걸 알게 된 전시모는 충격과 분노에 결국 자기 화를 못 이겨 풍으로 쓰러졌다고 하더라고요. 몸 한쪽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처지가 돼서도 병상에 누워 아들 탓, 며느리 탓을 하며 성질을 부리는 통에 병원에서는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왕따 환자가 되었다는 얘기가 풍문에 흘려들어왔습니다. 남편은 다른 회사에 취업했다는데 그 성격에 오래 가겠나요? 6개월도 안 돼서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한다고 하고요. 어쨌든 저는 제 인생을 좀먹던 두 사람을 완벽하게 떨궈냈습니다. 제 지난 결혼 생활은 비록 끔찍했지만 그 끝에서 저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남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두 발로 단단히 서 있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요. 끝까지 사연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8살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저는 학창시절 공부는 제법 잘하는 편이었지만 졸업할 때쯤 아버지 사업이 크게 기울면서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 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악착같이 돈을 모아 2년제 야간대학을 겨우 마쳤습니다. 그리고 한 중소기업에 입사하게 됐죠. 남들 보기에 크고 그럴듯한 회사는 아니지만 저를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준 고마운 직장이었고 규모가 작긴 하지만 내실 있고 탄탄한 회사였습니다. 회사 생활이라는 게 다 그렇듯 힘들고 지칠 때도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제게 유독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요. 저보다 9살이 많았던 대리님이었죠. 이름은 오성환이었는데 특별히 인물이 좋거나 회사 내에서 능력이 출중해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성격이 정말 좋았고 넉살도 있는 편이고 무엇보다 늘 저를 잘 챙겨주고 배려해주는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저도 그 대리님에게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또 내적 친밀감이 있었죠. 회사에 좀 짓궂은 부장님이 계셨는데 선 넘는 장난도 잘 치셨거든요. 그러면 저는 어쩔 줄을 몰라 했는데 그런 것도 중간에서 웃으며 제가 곤란하지 않게 잘 막아주시고 제가 하는 일에 실수가 있을 때도 나서서 자기 일처럼 도와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커피를 안 마신다고 평소에 차를 즐긴다고 했더니 여러 가지 차 티백을 사서 업무 중 마시라며 저에게 선물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집에 갈 때 종종 방향이 같다면서 저를 태워주실 때도 많았죠. 그때는 저도 어렸기에 오대리님의 자상함에 어떤 다른 의도가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사회생활을 시작한 거다 보니 여동생 같은 마음으로 짠하고 안쓰러워서 잘 챙겨주신다고 생각했거든요. 언제 한번 단단히 신세를 갚아야겠다고 마음먹은 저는 월급날 대리님에게 밥을 한번 대접하겠다고 했죠. 그 대리님은 자기가 뭘 했다고 밥을 먹겠냐며 그리고 어떻게 저한테 얻어먹겠냐며 손사래를 쳤지만 제가 끝까지 우겨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분위기 좋은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대화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줘야 되는데
현정 씨 덕에 이렇게 좋은 데서 밥도 다 먹네. 저야말로 대리님 덕분에 오랜만에 이런 것도 먹는 거죠. 실은 예전엔 저희 집도 이런 곳에 자주 외식하러 다녔는데 저희 아빠 사업이 어려워진 뒤로는 상상도 못할 일이 됐거든요. 저는 제 집안일에 대해서 남한테 말하는 법이 없었는데 그날 분위기 때문이었는지 저도 모르게 대리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에 그 대리님도 놀라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현정 씨도 나랑 집 사정이 비슷한 것 같네. 그래서 내가 현정 씨한테 더 마음이 갔나 봐. 실은 우리 집도 그렇거든. 아버지가 농장을 크게 하셨는데 친척한테 보증 잘못 써줬다가 집안이 풍비박산 났었거든. 아버지 그 충격으로 쓰러지셨다가 결국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내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가장 노릇을 해왔지. 대리님의 담담한 고백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늘 여유롭고 친절하기만 했던 대리님에게 그런 아픔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대리님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겪어서 그런지 돈 많이 벌고 이런 것보다 성실하게 하루하루 벌어서 가족들하고 오순도순 행복하게 사는 게 내 꿈이야. 사내 자식이 꿈도 배포도 없냐고도 하지만 그런 일을 겪고 나면 가족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그 사람이 착한 직장 상사가 아니라 나와 비슷한 아픔을 가진 그래서 서로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그날 많은 대화를 나눴고 훨씬 더 가까워졌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대리님이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현정 씨, 나 같은 남자가 여자들이 보기에 그다지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 나도 잘 알아. 그런데 현정 씨는 나한테 늘 친절하게 대해줘서 참 고마웠어.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 꽤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정식으로 사귀어 보면 어때? 내가 가진 건 없어도 현정 씨한테는 이 세상 누구보다 최고로 잘할 자신 있거든. 자상하고 배려심 넘치는 대리님. 저도 대리님을 인간적으로 참 좋아하고 친하게 지내기는 했지만 결혼 상대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결혼을 생각하기에 다소 어리기도 했고요. 게다가 갑작스럽게 이런 고백을 받게 되니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리님을 처음으로 곰곰이 남자로서 또 결혼 상대자로서 생각해 본 것 같아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성격 하나만큼은 어디에 내놔도 으뜸인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저에게 보여주었던 따스한 배려와 착한 마음씨를 떠올리니 제 마음도 그에게 기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대리님과 저의 연애는 시작되었습니다. 사귀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대리님은 홀어머니가 계시다는 집으로 저를 데리고 갔어요. 대리님의 어머님은 쌍수 들고 저를 환영하고 반겨주셨습니다. 게다가 정말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맛있는 음식을 잔뜩 내어주셨어요. 이런 진수성찬을 받으니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서자 어머님은 처음엔 만류하시다가 나중에 그럼 같이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둘이서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사람처럼 어머님도 착하고 순박한 분이라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게다가 돌아갈 때는 참기름과 친구분이 양보하셨다는 꿀까지 주셨죠. 대리님이 착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는데 대리님의 어머님도 이렇게 순박하고 좋으신 분이다 보니 이런 집이라면 결혼을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이 두 가지만 보고 결혼을 결심한 거죠. 사람 성격이 좋다는 것만큼 든든한 결혼 조건이 또 어디 있겠나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희 친정엄마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엄마는 저희 회사처럼 작은 회사인데다 나이도 꽤 있는데 아직 대리밖에 진급 못했다는 것도 영 별로고 또 그래서 주임인 저랑 월급 차이도 얼마 안 난다는 것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셨어요. 둘의 월급을 합쳐봤자 너무 적다면서요.
게다가 오대리님이 나이가 많고 저랑 9살 차이가 나는 것도 못마땅해 하셨죠. 무엇보다 예비시댁 형편도 안 좋다고 하니 뭐 하나 볼 게 없지 않냐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 남자가 좋았고 제대로 콩깍지가 씌었기에 열심히 엄마를 설득했죠. 엄마, 막상 만나보면 나이 차이 같은 걸 잘 모를 정도로 괜찮다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성격 좋고 나한테 자상하게 잘해주는 거잖아. 탐탁치 않아 하시는 친정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저는 일단 대리님을 집으로 한번 데리고 오기로 했습니다. 대리님은 우리 집에 처음 찾아와서 부모님께 큰절로 인사를 드렸죠. 대리님이 절을 할 때까지만 해도 엄마 아빠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리님은 특유의 넉살과 싹싹함으로 저희 부모님을 대했고 그 후로도 저희 집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제가 없어도요. 예비 장모님, 장인어른이라며 싹싹하게 잘 굴고 저희 아빠 술친구도 되어드리고 하니 저희 부모님도 결국은 결혼도 허락하셨어요. 저희 아빠가 저더러 남자친구를 집에 한번 데리고 오라고 하셨고 집에 오자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현정이가 아비가 사업에 실패하는 바람에 고생을 많이 하고 컸어. 그게 항상 미안하고 그래. 그래서 내 딸 많이 사랑해주고 다독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우리 현정이를 마음 다치게 하지 말고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변치 말게. 그렇기만 하다면 우리는 더 바랄 게 없네. 남자친구는 정말 감사하다며 본인에게 저는 너무 과분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고마운 마음으로 잘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양가의 허락을 받은 후 몇 달간의 연애를 더 거치고 드디어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어요. 피차 여유 있는 처지가 아니었기에 남들 다 가는 회의로는 못 가고 제주도로 2박 3일 단촐하게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엄마는 요즘 같은 때에 동남아도 아니고 고작 제주도를 가느냐며 속상해 하셨지만 그때 당시에 제 눈에는 콩깍지가 얼마나 단단히 씌어 있었는지 그런 건 조금의 문제도 되지 않았습니다. 자상한 남편, 착하고 순박한 시어머니. 저는 오직 이것만 보고 비교적 어린 나이에 결혼을 결정했었어요. 그런데 제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고 순진했는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신혼여행을 다녀온 바로 다음 날부터 알게 되었어요. 최고의 결혼 조건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전혀 아니었다는 것을요. 결혼 전 어머님을 봤을 때 저한테 너무 잘해주셨고 또 좋으신 분 같아 보였잖아요.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제 예상과는 거의 180도 다른 분이시더군요. 분명 저한테 자기 아들하고 결혼해 주어서 고맙다며 제가 아들보다 더 과분한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막상 결혼해서 보니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으신 것 같고 또 외아들에게 집착이 제 생각 이상으로 어마어마하셨던 분이었던 겁니다. 결혼하자마자 어머님은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챙기는 게 도리라며 무섭게 간섭을 시작하셨죠. 결혼 전에 제가 보았던 그 순박하고 정감 있는 모습은 정말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예, 너 우리 아들 아침밥은 꼭 따뜻한 밥에 국 말아서 제대로 챙겨줘야 한다. 대충 빵 쪼가리 같은 걸로 떼어서 보내면 절대 안 돼. 이것이 신호탄이었습니다. 하루에 한두 번은 꼭 전화를 하셔서 아침은 뭘로 챙겨 먹었냐, 옷은 깔끔하게 다려서 입혀보냈냐 등등 무슨 유치원에 아이 보낸 엄마처럼 아들 걱정을 늘어놓으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힘든 것은 저희 신혼집이랑 어머님 댁이 그리 가까운 거리도 아닌데 일주일에 서너 번씩은 연락도 없이 신혼집에 들이닥치시는 것이었습니다. 비밀번호도 남편한테 알려달라고 해서 막무가내로 열고 들어오시는 거죠. 그리고 오시면 제 허락도 받지 않고 냉장고 문부터 활짝 열어 젖히시는 겁니다. 냉장고 검사를 하시는 거죠. 냉장고에 먹을 게 이것밖에 없는데 도대체 우리 아들 끼니를 어떻게 챙겨 먹이는 거냐? 너 우리 아들 밥은 해 먹이는 거냐? 어머님, 저도 회사 다니잖아요. 집에서 밥 먹는 날보다 밖에서 먹는 날이 더 많아요.
저녁도 회사에서 가볍게 먹고 오거나 하는 날도 많고요. 식재료 이것저것 많이 사다 놓으면 결국 다 상하고 버리게 돼서 일부러 안 사놓은 것도 있어요. 필요한 건 틈틈이 마트에 들러서 사다 먹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어머님은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궁시렁거리며 우리 아들 밥 똑바로 챙겨 먹이라는 불만을 끊임없이 터뜨리셨어요. 그것뿐인가요? 회사 식사 보니까 너무 형편없더라면서 저한테 도시락 싸주라는 소리까지 하시는 겁니다. 물론 저는 못하겠다고 했고 그 일로 어머님과 감정 싸움이 있었어요. 게다가 더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새벽 5시쯤 자고 있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전화를 하시더군요. 아가, 네 남편 어젯밤에 술 많이 마셨던데 얼른 북엇국이라도 끓여서 먹여라. 너도 출근해야 되니까 지금 일어나서 준비해도 시간이 모자라겠다. 아니, 근처에 사시는 것도 아닌 분이 저희 남편 어제 술 마신 건 어떻게 하시고 새벽부터 전화를 하시는 건지. 그런데 가만 보면 어머님은 아들이 하루 종일 뭐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심지어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까지 다 알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이 시시콜콜 전화로 보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그 정도의 마마보이라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보니 평생 자기 하나만 보고 사신 분이기 때문에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맞춰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성격 하나는 너무 좋은 것 같아 이 결혼도 결정한 건데 결혼하자마자 알게 된 거죠. 마마보이 기질이 다분한 남편에 집착과 간섭이 어마어마한 시어머니까지. 결혼 전 저에게 보여주었던 모습은 나이 든 아들을 장가 보내려는 어머님의 필사적인 연기였던 겁니다. 하지만 뒤늦게 눈치채도 어쩌겠나요. 내 팔자련이 생각하고 최대한 지혜롭게 대처하며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감당하기 힘든 어머님이 저에게 특히나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손주를 낳는 일, 그것도 아들 손주를 보는 일에 무척이나 집착하셨다는 겁니다. 대를 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신 거죠. 솔직히 뭐 그렇게 물려줄 만한 대단한 집도 아니건만 대를 잇는 것에 어머님의 집착은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되었을 때부터 임신 소식을 물으셨으니 말 다 했죠. 하루는 아이 빨리 가지라고 한약을 지어오셨는데 그 약이 심지어 아들 낳는 약이랍니다. 아들 낳는 약, 딸 낳는 약이 따로 있나요? 그런데도 꼭꼭 다 챙겨 먹으라고 막무가내셨어요. 출처도 불분명한 이상한 한약을요. 그 후에도 저한테 소식 없냐고 왜 최선을 다해 노력을 안 하냐고 쪼아대기 시작하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게다가 그맘때 저는 회사를 옮겼는데요. 더 좋은 조건의 회사에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기에 고민 끝에 옮긴 거죠. 연봉이나 복지는 전 회사보다 훨씬 나았기에 옮기는 게 더 옳은 선택이었지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다 보니 저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어머님까지 왜 아이 소식이 없냐고 쪼아대니 너무 힘든 거예요. 심지어 저한테 빨리 아이를 갖지 않으면 새 며느리를 보는 방법도 있다는 극단적인 말씀을 하셨죠. 오죽하면 늘 방관하던 남편조차도 그 말은 너무 심했다며 어머니를 말릴 정도였어요. 그럼에도 어머님은 제가 문제인 것 같다면서 빨리 아이 가지라고 닥달을 하셨고 저도 그런 어머님의 모습에 질릴 대로 질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과 제가 사사건건 부딪히는 와중에도 저를 또 미치게 하는 게 있었는데요. 남편의 비상식적인 야근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였습니다. 저도 같은 회사를 다녔어서 알지만 전 회사가 그렇게 야근이 많은 곳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회사를 옮기고 나서부터는 부쩍 남편이 야근이나 출장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야근을 하다가 너무 피곤하다며 회사 휴게실에서 쪽잠을 자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은 채 그대로 출근하겠다는 경우도 늘어났죠. 의심이 들기 시작하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저는 이미 회사를 옮긴 상태이니 남편 말이 진짜인지 회사 안에서 확인해줄 사람을 찾아 남편의 행적을 캐보기로 했죠. 마침 회사 다닐 때 저랑 친하게 지내던 언니가 있었고 그 언니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언니, 나 현정이야. 잘 지내? 새로 옮긴 회사가 바빠서 통화할 시간도 없었네. 오랜만이다. 옮긴 회사는 어때? 비슷하지 뭐. 저기 근데 언니, 요즘 회사에 야근 많아? 우리 남편이 야근 때문에 매일 새벽에 들어와서 말이야. 무슨 야근이냐며 우리 회사 그런 거 없지 않냐고 할 줄 알았는데 언니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맞아. 요즘 야근 진짜 많아. 회사에 모처럼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 일 많거든. 사장님도 이번 한 해는 야근 많을 거라고 미리 말도 하셨고 그래서 다들 야근이 잦아서 힘들어 죽겠대. 나도 그렇고. 너희 아직 신혼인데 너는 맨날 독수 공방하겠다. 근데 오대리님 야근하는 거 맞고 가끔 보면 엄청 피곤해 보이더라. 네가 잘 좀 챙겨줘. 그러더라고요. 언니의 말을 듣고 나니 야근하느라 힘든 남편을 의심했던 게 괜스레 미안해졌습니다. 친한 언니였기에 의심은 어느 정도 풀렸고 오히려 매일 야근하는 남편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전 회사 근처로 외근을 갔다가 우연히 전 회사 차장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 차장님이라고 저보다 나이도 훨씬 많으시고 회사에 터줏대감처럼 오래 다니신 데다 회사 사정에 대해서도 속속들이 잘 아시는 소식통 같은 분이었죠. 어머, 안녕하세요, 이 차장님. 어머, 이게 누구야? 오랜만이에요, 현정씨. 옮긴 회사는 어때요? 그럭저럭 다닐만 해요. 에이, 얼굴은 훨씬 좋아 보이는데. 옮긴 데가 좋긴 좋나 보다. 아휴, 나도 옮기고 싶은데 이제 나이도 많고 글렀지 뭐. 하긴 요즘 좀 힘드시죠. 야근도 너무 많다고 하고. 그런데 그 말에 그분은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무슨 야근요? 요즘 회사에 큰 프로젝트 있어서 야근 많다고 하던데요. 그런 게 어딨어요, 우리 회사에. 일이 너무 없어서 맨날 걱정인데. 현정 씨도 알잖아요. 그나마 우리 회사 야근 없는 거 하나가 제일 큰 장점 아니야. 그러는 겁니다. 언니가 했던 말하고 아예 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야근이 없다고요? 그럼요. 혹시 오대리님이 그래요? 야근 많다고? 아, 네. 이상하네. 내가 보기엔 오대리님 맨날 정시 퇴근하던데. 난 그래서 한창 신혼이라 집에 바로 가는구나. 집에 꿀 발라놨구나 했는데. 네? 저희 남편이 정시 퇴근을 한다고요? 네. 그 말에 저는 심장이 철렁하더라고요. 야근은 거의 없고 늘 정시 퇴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근을 맨날 한다는 언니의 말은 또 뭐지? 뭔가 석연치가 않더라고요. 혹시 남편이 딴짓하려고 그 언니한테 말 좀 잘해달라고 부탁했나 싶기까지 한 겁니다. 다시금 의심이 도졌고 남편이 끌고 다니는 차의 블랙박스를 확인해 봤습니다. 하지만 아주 깨끗하더군요. 그래서 남편의 핸드폰도 뒤져보았습니다. 패턴이 걸려 있었지만 워낙 단순한 사람이라 한글 자음 모양 몇 개를 그려보니 금방 풀리더라고요. 하지만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SNS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뭐가 없었던 거죠. 도대체 뭘까 싶고 찜찜하던 나날이었는데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자기야, 나 파주에 좀 다녀와야겠어. 친한 친구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대. 워낙 친한 친구라서 같이 있다가 발인까지 보고 올 생각이야.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이 친구가 와서 내내 곁에 있어줬거든. 친한 친구 누구? 나도 대강 다 알잖아. 우리 결혼식도 왔었어? 아, 결혼식 못 왔던 친구야. 고향 살다가 얼마 전에 파주로 이사 간 친구인데 하여튼 엄청 친했던 친구 있어. 그럼 다녀올게. 뭔가 찜찜하던 차에 상갓집까지 간다고 하니 더 이상하더라고요. 하지만 상갓집 간다고 했는데 설마 싶은 생각으로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녘 제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는 바람에 잠에서 깼습니다. 처음에는 또 시어머니려니 했는데 지역번호가 다른 거예요. 이 새벽에 뭐지 싶어서 받아봤죠. 오성환 씨 가족분 되시죠? 여기는 병원인데요. 오성환 씨가 교통사고 당하셔서 지금 병원에 계시거든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갑자기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요. 네? 사고라뇨? 정말 저희 남편 맞나요? 경찰은 남편이 신원을 확인했다고 하면서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황당했지만 일단 병원이라고 하니 급하게 차를 끌고 갔습니다. 그렇게 가보니 남편은 응급실에 누워있는 거예요. 의식이 없는지 눈을 감은 채 미동도 없었죠. 앞서가던 차를 남편분의 차가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동승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도 좀 다치셨고 저쪽 침대에 계시거든요. 그 병원은 남편이 말한 파주도 아니었고 이 새벽에 차를 탄 것도 말이 안 되고 게다가 남편 차에 동승자까지 있었다뇨. 그 모든 상황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죠. 경찰은 저를 동승자에게 데려가서 아는 사람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런데 그 동승자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동승자는 바로 제가 남편의 행적을 조사하기 위해 도움을 청했던 회사에 야근이 많다고 말해주었던 바로 그 친한 언니였으니까요. 그 언니를 내려다보는데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파주 상갓집에 간다던 사람이 엉뚱한 곳에서 이 새벽에 음주운전 사고를 냈고 그 동승자가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그 언니라니. 모든 퍼즐 조각이 한순간에 맞춰졌습니다. 언니가 곧 남편의 내연녀였고 야근이 많다는 정보도 전부 거짓이었던 거죠. 남편과 그 언니에 대한 배신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집착과 마마보이 남편만으로도 가뜩이나 결혼 생활이 지옥 같은데 거기에 회사 동료랑 바람까지 피우다니. 치솟는 화를 억누르며 복도를 서성이고 있는데 의사가 수술 동의서라며 종이 한 장을 들고 와서 사인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오성환 씨가 사고 당시 하체에 부상을 심하게 입으셨습니다. 특히 생식기관을 아주 많이 다치셔서 바로 수술은 하겠지만 생식기능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일단 수술 동의서에 사인부터 해주시고 라는데 황당하더라고요. 남편은 하필이면 생식기관 쪽으로 크게 다쳐서 앞으로 아이를 못 가질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상갓집 간다고 뻥치고 상간녀랑 술 처먹고 운전하다가 고자가 될 뻔한 남편이라니. 그 상황이 너무 기막히고 열받은 저는 이 인간 모르는 사람이에요 라고 소리치고는 그냥 병원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응급실을 막 빠져나오는데 저쪽에서 시어머니가 허둥지둥 달려오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시어머니는 정신이 없이 달려왔기에 저를 보지 못하기도 했고 저도 그 와중에 아는 척하고 싶지도 않아서 조용히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이 황당한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아마 수술 동의서는 시어머니가 작성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손주 노래를 부르셨는데 그 귀한 외아들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된 시어머니의 반응이 어떨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배신감에 치가 떨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찹씁쓸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 후 남편을 더 이상 찾아갈 마음은 없었습니다. 고자가 됐든 말든 그 인간 꼴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로 밝혀졌고 피해자에게 막대한 보상금을 물어주어야 했죠. 시어머니는 결국 본인의 집과 얼마 안 되는 땅까지 팔아 보상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이제 집이 없으니 이제부터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야 된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저는 콧방귀를 꼈죠. 그러시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저랑 이제 아무 상관 없으니까. 저 이혼할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 그동안 쌓였던 모든 말을 쏟아냈죠. 그동안 잘도 속이고 그 언니랑 바람을 피워. 진짜 지저분하고 역겹다. 깨끗하게 이혼하자.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불륜 저지르다가 사고 쳤으니 솔직히 할 말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도 어머님의 반응은 정말 황당했습니다. 이 못된 것이 네 남편 다치고 돈까지 다 날리고 나니까 이제 와서 이혼을 하자고 하냐?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나서 교통사고가 나지를 않나?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아주 망한 거야. 저 때문에 집안이 망했다는데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죠. 어머님,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집이 망하게 생긴 건 저 때문이 아니고요. 어머니 아들이 바람나서 상간녀 태우고 음주운전하다가 사고 내서 그런 거예요. 누구한테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그날 어머님에게 하고 싶은 말 다 했고 크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나갔죠. 그 진흙탕 싸움일 거라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남편은 순순히 이혼에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소송 이혼까지 생각했는데 그럴 필요 없이 협의 이혼으로 하기로 했죠. 저는 바로 위자료도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위자료도 버텨봤자 괜히 소송 비용까지 떠안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위자료도 순순히 내주더군요. 그리고 저는 상간녀인 그 언니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는데 남편은 상간녀가 물어줘야 할 위자료까지 전부 대신 물어주었습니다. 돈도 없는 집안에서 위자료를 이렇게 착착 내주는 걸 보니 하루라도 빨리 이혼시키고 싶다는 뜻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막이 궁금해서 이 차장님에게 연락을 해서 물어봤는데 그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되었죠. 현정씨 마음고생 많지? 세상에 어떻게 오대리랑 성대리랑 그럴 수가 있어? 미친 거 아니야? 게다가 성대리가 오대리 애를 임신했고 그것 때문에 현정씨랑 오대리랑 이혼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더라고. 근데 웃긴 게 그것들 뻔뻔하게 얼굴 잘 만들고 다닌다? 그 얘기를 들으니 알겠더라고요. 남편이 사고로 인해 고자가 되었는데 그 와중에 그 상간녀는 임신을 했다 보니 시어머니 입장에선 옳다쿠나 한 거였습니다. 아마 시어머니는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와의 이혼을 서두르고 남편과 그 언니를 재혼시키려 한 거였던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씁쓸해야 마땅하잖아요. 저는 결국 이혼하고 그것들은 재혼하고 아이 낳고 살 거니까요. 그런데요, 이 차장님이 뒤이어 어떤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깔깔깔 웃음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왜 웃음이 터졌는지는 그 이유가 있었죠. 어쨌든 그 모든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었고 전 남편과 저는 남남이 되었습니다. 한때 제 회사 생활을 도와주던 은인 같던 사람. 하지만 지금은 제 뒤통수를 치고 저한테 엄청난 배신을 선사한 생각만 해도 최악인 인연이 되었죠. 저는 위자료 다 받고 이혼했고 새 회사 다니면서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2년 정도 지났을까요? 외근 갔다가 정말 우연하게도 전 남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인간은 그 언니랑 재혼해서 애 낳고 산다고 했던 것 같았죠. 전 남편도 저를 알아봤고 괜히 잘 살았느냐 아는 체를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잘 지낸다고 당신도 애 키우면서 잘 지내느냐 하니까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제가 이 얘기는 해주었습니다. 참, 근데 혹시 이런 말 알아? 불륜도 습관이라는 거. 그래서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니라 불륜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는 꼭 친자검사를 해봐야 한대. 한번 유부남 만난 여자가 꼭 당신 한 사람만 만났을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전 남편은 제 말에 미친 거 아니냐며 펄쩍 뛰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냥 그렇다고 하더라. 확실해서 나쁠 것 있느냐 한마디 던지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나갈 때 보니 전 남편은 심각한 표정이더라고요. 지도 뭔가 걸리는 게 있는지. 사실 제가 이 차장님에게 듣고 깔깔 웃음을 터뜨린 이야기가 뭐냐면요. 이 차장님은 그 회사의 워낙 터줏대감이기도 하고 회사 내부 이야기를 속속들이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 차장님이 하는 말이 그 언니가 사실은 저희 회사의 최 부장이라는 사람하고도 내연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최 부장도 아이까지 있는 유부남이었고요. 최 부장님이 이 차장님에게 뭐라고 했냐면 자기 애인이 있는데 임신을 한 것 같아서 큰일이다 라는 소리를 했대요. 그래서 이 차장님은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애인이라는 사람이 결국 제 남편이랑 바람난 그 언니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언니의 뱃속에는 전 남편 애가 아니라 최 부장님 애였다는 겁니다. 이 차장님은 다 알고 있지만 그냥 모른 체 한다고 저만 알고 있으라고 얘기를 해주었고요. 그때 이 차장님의 말을 듣고 제가 웃음이 나지 않을 리가 없었죠.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현실이 제 눈앞에 펼쳐졌으니까요. 전 시어머니는 그 언니가 낳은 아이가 대를 이어줄 귀한 손주라고 철석까지 믿고 있었겠지만 대는 무슨 대인가요? 애초에 전 남편 애도 아닌데요. 그렇게 아들 노래를 부르고 대를 잇는 게 중요하다고 난리를 쳤는데 그래서 바람핀 상간녀가 아니라 도리어 저한테 이혼하라고 했었는데 정작 그 아이가 다른 남자의 아이인 줄도 모르고 금이야 오기야 키우고 있다니 이 상황이 얼마나 웃긴가요? 그 이 차장님을 통해서 후일담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제 말이 찝찝했던지 진짜 친자검사 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애가 아니라고 나온 거죠. 그 사실에 발칵 뒤집어지고 전 시어머니가 회사 찾아와서 그 언니 머리채 잡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그 뱃속의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다 알게 된 거죠. 대를 잇기는커녕 그동안 남의 자식 뒤치다꺼리 해준 셈이니 뒤로 낮아빠지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지금쯤 그들은 뭐라고 있을까요? 아마 서로의 얼굴을 보며 다 너 때문이다 라고 소리치며 원망하고 있겠죠. 저는 그 지긋지긋한 인연의 감옥에서 벗어나 후련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심성을 완벽히 가린 채 세상 둘도 없이 착한 남자와 착한 시어머니 코스프레를 했던 그 사람들을 떠올리면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생각이 새삼 드네요. 제 이야기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